11월 초 아름다운 우음도에서 심상치 않은 신고가 들어오게 됐습니다. 저 여기 고속도로 공사 현장인데요. 이게 하얀 게 이게 아무래도 이렇게 사람 뼈 같은데 저 빨리 좀 와주세요. 어쩌다 발견된 거죠, 이게? 그때 신고자가 이제 중장비 기사였어요. 당시 이제 평택하고 시흥을 잇는 고속도로 공사가 이제 한창이었는데요. 갈대밭을 이제 평탄 작업을 하다가 앞에 갈대가 이제 이렇게 푹 꽂혀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 내려가서 확인해 보니까 해골이 있었던 거예요. 두개골이. 어우. 야, 진짜 놀랬겠다. 근데 왜 거기가 갈대가 푹 꺼져 있었을까요? 그 저희가 현장에 가 보니까 시신을 유기하고 오래 방치되니까 그 시신 누였던 부분만 갈대가 자라질 않은 것 같은 거예요. 아니 근데 시작하실 때 여성의 백골이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여성의 백골인 줄 아셨어요? 두개골 옆에 보면은 갈색으로 염소된 긴 머리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여성용 속옷, 여성용 얇은 티셔츠, 추리닝 바지도 발견됐고요. 아. 무엇보다도 백골 여성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었던 것으로 보지 않았던 것은 갈대밭이면 신발을 신고 야지 신발 안 신으면 다 찔리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여성이 신발이 보이지가 않았어요. 그러네요. 일단 살인 사건이면 범인이 시신을 그냥 두고 가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숨기려고 했을 텐데. 그렇죠. 땅에 묻거나. 지금은 그 우음도라는 데가 관광지화 돼가지고 이제 사람이 많이 샀지만 그때 2008년도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도 잘 오지 않았던데요. 그게 워낙 이제 인적이 드물다 보니까 누드 촬영을 하는 그 사진 작가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가끔 드나들었을 정도니까요. 아. 그리고 이제 시신이 발견된 곳은 좁은 비포장도를 한 5km 정도로 가야 되고 갈대밭으로 들어가려면 한 50m 정도를 더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데다 유기해 버렸으니까 굳이 매장하지 않아도 시신이 노출될 가능성은 없었던 거죠. 그러면 범인이 우음도 지리를 잘 아는 사람이란 얘기일 수도 있겠네요. 그쪽 지형을. 일단 인적도 드물고. 예. 피해자는 대체 누군지. 피해자 주변에 다른 건 발견되지 않았나요? 피해자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유류품은 없었어요. 백골 시신 아래 이제 커다란 천이 이렇게 깔려 있었는데 그거를 펼쳐봤더니 여행용 가방 내피가 있었고요. 아무것도 쓰여져 있지 않은 그 네임택이 달려 있었습니다. 당시 언론에서는요, 이 백골 여성을 경기 서남부 부녀자 연쇄살인 사건의 4번째 피해자라는 의혹을 던집니다. 아무래도 지역적인 특성. 네. 하지만 우리 홍 형사님은 생각이 달랐습니다. 다르다고 생각하셨다고요? 왜요? 당시 수원화성 등지에서는 피해자들이 이제 외출했다가 사라진 상황이에요. 근데 이 건에 있어서는 신발 등이 발견 안 되고 편안한 복장이었기 때문에 실내에서 범행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이제 다른 거죠. 그래서 경기 서남부 부녀자 연쇄 살인 사건의 범인과는 이제 다르다. 그 사건과 분리해서 수사를 해야 된다고 판단을 했죠. 그럼 결국에는 범인이 강호순이 아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피해자가 누군지를 알아내는 게 관건인 것 같은데요. 근데 이걸 어떻게 찾죠? 이 백골이 백골이잖아요. 나오면 상당 시간이 흘렀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요. 네. 근데 국가수에서 피해자에 대한 상당한 정보가 이제 쏟아진 겁니다. 허벅지 뼈 길이로 변사자의 키가 162에서 170cm 내외로 추정됐고요. 골반, 두개골과 치아가 마모된 상태로 20에서 30대 초반의 여성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희망적이었던 것은 허벅지 뼈에서 골수가 좀 남아 있었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리고 남아 있었어요? 그렇죠. 거기서 DNA가 나오면서 혈액형이 B형이라는 것까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야, 백골이라 아무것도 안 나올 줄 알았는데. 다행입니다. 백골이 발견된 경우에 가장 많이 하는 것이 이제 치아를 가지고 진료 기록을 확보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이라도 치과 진료를 받은 적이 있다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신원을 확인하는데 가장 많이 쓰거든요. 그러면 피해 여성도 치과 치료를 받은 기록이 있었나요? 저희가 그걸 기대했는데 없더라고요. 야,
그래도 보통 치과는 한 번씩 가는데 그렇죠. 이 뭘로 찾죠? 이거 기록도 없으면. 그러게요. 접근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하셨는지가 너무 궁금한데. 네. 그래서 형사님은 가장 먼저 백골이 발견된 화성을 중심으로 안산, 시흥, 평택까지 점점 범위를 넓혀가면서 가출 또는 실종 신고가 들어온 20, 30대 여성들의 기록을 모두 수집합니다. 근데 그게 무려 800여 명이라고 합니다. 그때 어떻게 찾아내려고 하셨던 거예요? 1차로 이제 그 휴대전화, 그다음에 은행 계좌, 이제 병원 진료 기록이라든가 이런 걸 보고 생활 반응이 있는지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생사가 확인된 사람은 이제 제외시키는 거죠. 그리고 소재 파악이 전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가족을 일일이 찾아가서 타액을 채취해가지고 이제 변사자 DNA고 대조를 해나가는 거죠. 아. 근데 그렇다고 해도 말이 하나하나씩 대조지 이게 너무 범위가 넓잖아요. 너무 많아요.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확인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 같다는 판단이 들었던 우리 수사팀은요. 그 동시에 현상금을 걸고 공개 수사로 아. 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공개로. 발견. 성별은 여자, 나이는 네. 20대에서 30대, 키는 160에서 170 사이. 상의는 회색 계통의 긴 팔티와 검정색 꽃무늬 브래지어. 하의는 검정색 계통 트레이닝 바지. 머리는 갈색으로 염색된 40cm가량의 굵은 웨이브 머리. 정확한 특징이 없네요. 근데 제보는 들어왔나요? 저희가 이제 가면서 음도 일대에다 이제 현수막도 걸고 전단 3만 5천 장을 뿌리고 언론에도 이제 실종자를 찾는 보도를 대대적으로 했어요. 네. 근데 아쉽게도 이제 결정적인 제보는 없었어요. 그래서 팀을 이제 나누어 가지고 유류품이 있었던 피해자 속옷, 여행용 가방, 이 판매처를 찾았는데요. 속옷은 이제 카드로 구매한 사람만 19,000명 정도 이렇게 나왔고요. 여행용 가방은 이제 중국에서 수입을 해서 이태원에 납품한 거 사실까지는 확인했는데 둘 다 그 구매한 사람 확인하기는 힘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 방면으로 대대적인 수사가 펼쳐지고 있던 그때 국가수로부터 아주 반가운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 정밀 감식 결과가 피해 여성에 관한 아주 결정적인 단서가 발견된 겁니다. 얼굴 광대뼈에 요 부분에 여기 이제 예리하게 여기 절단된 흔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뼈가 절단됐다고요? 그럼 거기 뭘 얻어 맞은 건가? 광대뼈를? 아니면 토막살? 피해 여성이 강대뼈 축소 수술을 받았다고 했어요. 아, 성형수술. 그러면 병원 수술 기록 조회 보면 신원이 확인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자, 근데 이게 성형수술이라는 게 사실 굉장히 쉬운 일은 아닙니다. 대부분 비보험 수술이어서 건강보험공단에 등록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현금으로 수술비를 내거나 심지어 뭐 가명을 쓰는 경우들도 있고 그래서 네. 그렇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결코 쉽지는 않아요. 근데 그렇다면은 방법은 결국 성형외과를 일일이 찾아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걸 어떻게 찾아요? 일일이 확인을 다 못하죠, 그거는. 네. 신원을 확인할 유일한 단서라서 매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네. 전문의들한테 물어봤더니 축소 수술은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수술이라서 이제 지방보다는 서울이고요. 성형외과가 밀집돼 있는 강남 여기서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강남 성형외과 이런 쪽을 쭉 뽑아왔더니 570군데가 넘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병원에서 협조를 안 해주는 거죠. 그렇지. 근데 뭐 개인정보라서 그렇지. 뭐 영장 없이는 안 된다. 야, 유일한 단서였는데 수술 기록도 신원 확인이 어려우면 희망이 보였는데. 네. 그래도 뭐 우리는 포기할 수 없었죠. 네. 그래서 이제 머리를 좀 썼죠. 강남에서 환자를 제일 많이 받는 병원 두 곳을 선택을 해서 영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압수수색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강남에 이제 소문이 쫙 퍼지는 거죠. 그리고 성형외과 협회에서도 우리가 명단을 주겠다. 합의가 된 거죠. 자, 명단을 받아든 순간 형사님들은
아이고야. 또 한 번 눈앞이 깜깜해지기 시작합니다. 왜요? 많았나? 강 대표를 그렇게 수술 많이 할 일은 없을 것 같은데. 28년도에. 근데 모르는 네. 거죠. 네. 그때 이제 저희가 백골이 발견된 그날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제 3년 전 기록을 받았거든요. 네, 수술 받은 20, 30대 여성이 1949명이나 됐어요. 이거 찾아가든지 또 발품 팔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이제는 어떻게 하나요 또? 2,000명.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제 일일이 전화를 이제 돌렸습니다. 원래 이제 생활 반응을 확인하기에는 이제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전화 통화가 안 되면 이제 그 후에 생활 반응을 체크했고요. 그렇게 1949명 중에 1883명의 소재를 확인했습니다. 그럼 이제 그렇게 해서 몇 명이 남았나요? 66명이 남은 거죠. 66명. 그렇죠. 와. 그때부터는 이제 형사를 2인 1조로 해서 집집마다 가서 확실히 살아있는지 얼굴을 확인하라 그랬습니다. 확인이 안 되면은 가족들 DNA를 채취해서 피해자하고 이제 대조를 해나간 거예요. 환자 명단이 점점 바닥을 드러내던 어느 날입니다. 2006년 3월 압구정에서 수술을 받았던 한 여성의 어머니를 만나게 됩니다. 네. 백골 여인의 신장과 나이대가 비슷한 딸을 둔 어머니였던 거죠. 그러면 그 어머니의 딸이 피해자였을까요? 그러면 안 돼. 백골 여인? 근데 백골로 발견된 정도의 시간이 지났으면 그동안 딸과 연락이 안 됐다는 얘기잖아요. 가족 입장에서 당연히 실종 신고를 그렇죠, 했었어야 되는 그렇죠, 거고요.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원래 그 정도 되면 이제 실종 신고나 가출 신고를 했어야 되는데 네. 그렇죠. 딸이랑 연락이 끊긴 지 한 5년이 넘었다고 했습니다. 그 얘기를 듣는데 그 어머니의 딸이 백골이 주인일 것 같다는 촉이 이제 딱 오는 거죠. 형사들 촉이요. 그래서 어머니 DNA를 채취해서 국가수로 이제 반을 보낸 거죠. 네, 일치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피해자 신원 확인까지 80일이나 걸렸고요. 80일 전 녹초가 돼요, 형사들. 맞아요. 그렇죠. 지금부터 백골 여인을 윤 씨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윤 씨는요, 2008년 당시 30살이었고요. 네. 최종 주소지가 강남 논현동의 한 오피스텔이었다고 합니다. 일단 딸이 5년 동안 연락이 안 됐는데 실종 신고를 왜 안 한 거죠? 저는 그러게요. 이 부분이 이해가 안 이게 되고 좀 이해가 납득이 안 안 돼요. 돼요. 예. 그때 이제 사정을 듣고 나니까 피해자분이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3살 때 부모님이 이혼했고요. 그 이후로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함께 살다가 할머니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아버지 이제 집으로 가게 됐거든요. 그때 아버지랑 재혼한 어머니랑 사이가 이제 좋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16살 때 이제 가출을 하는 거죠. 그 이후에 친모랑 이제 종종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만나긴 했대요. 근데 하도 이제 떨어져서 산 시간이 많다 보니까 어디서 그냥 잘 살고 있겠거니 하고 생각을 하고 하더라고요. 정말 이거 백골이라도 발견되지 않았다면 그야말로 암수 범죄로 끝났을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죠. 그러네요. 예. 네, 맞습니다. 피해자가 어렸을 때부터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을지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안타깝네요. 네. 어쩌다 우음도 갈대밭에 이렇게 이제 덩그러니 버려졌는 건지 또 이 억울한 죽음은 반드시 이제 풀어줘야 되겠다는 그 다짐이 들더라고요. 형사님들은 가장 먼저 피해자의 마지막 행적이 언제부터 끊어졌는지를 이제 추적에 들어갑니다. 일단 금융, 통신 조회를 해서 생활 반응을 쭉 살펴봤는데요. 그렇죠. 2007년 9월까지는 살아있던 걸로 추정됐다고 합니다. 시신이 2008년 11월에 발견됐으니까 14개월 전까지는 살아 있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처음에 이제 저희도 그렇게 추정을 했죠. 네. 그런데 이제 윤 씨 마지막 주거지였던 논현동 오피스텔에 갔더니 2007년 4월부터 그 집에 다른 사람이 살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면- 14개월 훨씬 이전인 1년 반 전부터 네. 집 옮겼다라는 얘긴데. 그렇죠. 집으로 옮겼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죠. 정말 다행인 것은 윤 씨가 오피스텔 관리하는 분이랑 이제 꼬박꼬박 인사도 나누고 그래서 관리인이 윤 씨에 대해서 또렷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되게 또 상냥하고 따뜻한 네. 성격이었나 봐요. 밝은 성격이었나 봐요. 성격이었나 예. 봐요. 집을 이제 뺄 무렵에 그 윤 씨는 보이지 않았다고 했는데요. 그로부터 한 4개월 전부터죠. 30대 초반 정도로 보이는 남자랑 거의 살다시피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 누가 있었구나. 같이 지내던 사람이 있었던 모양이네요. 동거남 예. 있을 수도 있고. 그 남자가 누군지는 전혀 모른다고 하시던가요? 네, 남성에 대해서는 이제 알지를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 윤 씨 통화 기록 등을 통해서 지인들 이제 탐문 수사를 했는데요. 그 남자에 대해 아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그 이름도 뭐라는 사람인지 이런 것도 모르고 단지 이제 굉장히 돈이 많은 사업가 정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인들 중에서 윤 씨와 마지막으로 만났거나 봤거나 연락한 사람은 없었나요? 후배 한 명이 2007년도 3월 말쯤에 윤 씨하고 영화를 봤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며칠 후에 전화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후로는 이제 윤 씨 목소리를 들은 적이 없다고 했어요. 맞습니다. 이렇게 윤 씨를 둘러싼 묘한 행적이 네. 이제 하나씩 서서히 밝혀지는데요. 그 시작은 2007년 4월부터 이어졌다고 합니다. 2007년 4월이면 집을 뺐던 시기잖아요. 근데 그 집을 뺄 때 윤 씨는 보이지 않았다. 그때 이제 지인들이 윤 씨한테 전화를 걸 때마다 같이 살던 동거남이 전화를 이제 대신 받더랍니다. 아, 그 이제 윤 씨를 바꿔달라고 하면 뭐 잠깐 화장실 갔다, 출장 갔다, 뭐 이러면서 전화를 바꿔주지 않았다고 했고요. 한 2달쯤 지난 6월에 느닷없이 문자 연락이 왔다고 하더라고요. 밑도 끝도 없이 3천만 원을 빌려달라는 문자가 왔다고 했습니다. 지인들이 더 이상하게 생각했던 거는 윤 씨가 단 한 번도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한 적이 없어서 큰일이라도 생긴 건 아닌가 싶어가지고 이제 전화를 했대요. 그랬더니 이제 받지를 않더랍니다. 동거남이 무슨 큰 사업을 하는 걸로 아까 네.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데 왜 지인들한테 큰 돈을 빌려달라고 했을까요? 그것도 문자로? 그런데 윤 씨한테 일어난 이상한 일은 이뿐만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석 달쯤 지났을 무렵이죠. 그러니까 2007년 9월에 지인 중에 한 명이 다급한 전화를 한 통 받았다고 했습니다. 사채업자한테 잡혀있다, 도와달라,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와, 이건 어떻게 돌아가는 거냐 또. 이제 그래서 전화를 받았던 지인이 다시 전화를 해서 사채업자가 누군지 알려주면 네. 당장 경찰에 신고해야겠다 이렇게 했더니 갑자기 전화를 끊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걱정이 돼서 며칠 후에 다시 전화 연락을 했더니 또 일이 잘 풀렸다며 걱정 말라고 했다고 하는데 문제는 그 전화가 모두 윤 씨가 아니라 동거남이 했다는 겁니다. 아, 동거남은 대한 정보가 없는데 어디서 찾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80일 만에 말도 안 되는 방대한 양을 수사해서 100골의 신원도 밝혀낸 우리 형사님 아닙니까? 네. 그 동거남 빛의 속도로 찾아냅니다. 그때 이제 피해자가 동거남과 같이 살았던 게 4개월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2006년 12월부터 2007년 4월까지 기간을 이제 넉넉하게 잡아서 가장 통화를 많이 했던 그 번호를 찾았습니다. 신원을 확인해봤더니 30대 남성이었고요. 윤 씨 오피스텔에 드나들었던 차량 기록도 확인했는데요.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 동거남, 이 30대 남성을 변 씨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님들은 수사 당시에 변 씨의 주거지를 확인하고 한 번 더 확신하게 됩니다. 왜요? 우음도랑 아주 가까운 경기도 시흥에 살고 있습니다. 가장 처음에 발견된 그 현장 가까이 살고 있었어요. 여기까지 왔는데 일단 직접 증거가 없지 않습니까? 이 정황만 있을 뿐이고.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변 씨가 타고 다니던 차량을 추적에 들어갔습니다. 범행에 쓰였을 가능성이 가장 네. 높아 보이죠. 지금 시신이 이동이 됐으니까. 그래서 차량을 확보를 한다면 혹시라도 뭐 이동을 하는 과정에서 혈흔이라든지 혈흔, 네. 이런 게 나온다면 직접 증거로 활용할 수 있을 가능성은 좀 있어 보이죠. 그래서 저희가 동거남의 차량을 조회해봤는데 2007년 10월에 중고차로 팔아버렸어요. 근데 오히려 그게 다행이죠.
왜요? 그냥 폐차를 했으면은 아예 확인조차 안 되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네. 근데 이제 파른 게 2007년 10월이고 발견된 건 1년이 훨씬 지난 시점이었잖아요. 그 증거가 나올 수 있나요? 수개월이 지났는데. 그쵸. 그죠? 예. 네. 그렇죠. 시간도 많이 지났고 또 세차도 여러 번 했을 거라고 생각하긴 했습니다.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었죠. 그래서 중고차를 사신 분에게 양해를 구하고 루미놀 검사를 했는데요. 처음에는 나오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어. 그래서 이제 루미놀 용액이 젖은 시트하고 트렁크 깔판을 이제 말려드리려고 바깥에 이렇게 펼쳐놨는데 트렁크 깔판이 점점 빛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 빛이 보이는 이제 깔판에 이렇게 아래를 이렇게 들어봤거든요. 그때 거기에 이제 검붉은 혈흔이 딱 보이는 겁니다. 야, DNA 감식하니까 피해자 혈흔으로 밝혀졌고요. 변 씨의 휴대전화 위치를 파악한 형사님들은요, 생각지도 못한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변 씨가 자주 전화를 걸었던 분식집으로 갑니다. 변 씨가 전화를 자주 했던 분식점이요? 네. 거긴 왜요? 왜요? 단골집? 기지국 반경이 이제 워낙 넓으니까요. 다만 한 2km 정도 되거든요. 근데 좀 더 확실한 정보가 필요할 것 같아서 변 씨가 자주 연락하던 분식집으로 간 겁니다. 근데 마침 저희가 도착하기 몇 분 전에 인근 모텔에서 주문이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됐어요? 바로 체포하셨나요? 일단 모텔 옆에 이제 잠복을 했죠. 네. 몇 시간 후에 한 여성과 같이 변 씨가 걸어 나오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건거하면 또 같이 있던 여성이 위험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일단 변 씨 뒤를 쫓았는데요. 자기 집 골목으로 이제 어슬렁어슬렁 걸어가더라고요. 그 골목에 들어서자마자 바로 수갑을 채웠죠. 아. 드디어. 아, 드디어 검거가 됐군요. 수갑을 채웠을 딱 그 순간에 이 동고남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오리발이죠 뭐. 예, 아무것도 모른다. 뭐 우음도 간 적도 없다고 했습니다. 다 레퍼토리가. 뻔해, 뻔해. 뭐 발뺌하면 다 되는 줄 알고. 그때 저희가 동거남 이제 반응을 보기 위해서 일부러 이제 혈인 증거는 최후의 보루로 남겨두는 거죠. 네.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질문만 여러 번 이제 던졌죠. 그랬더니 갑자기 이제 성질 내면서 이제 폭발하더라고요. 성질을 내요? 폭발이요? 아, 형사님 제가 몇 번을 말합니까? 에? 제가 윤 씨랑 잠깐 동거를 한 건 맞습니다. 근데 4달 정도 같이 살다가 바로 헤어졌다니까요. 저는 2년 넘게 연락한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다고요. 그리고요. 제가 만약에 진짜 걔를 죽였다면 시신을 그렇게 허술하게 버렸겠어요? 흔적도 없이 완벽하게 했겠지? 우음도에 이제 간 적도 없다면서 허술하게 버린 걸 어떻게 아냐? 그랬더니 이제 눈빛이 흔들리는 거죠. 어. 그래서 그렇게 계속 추궁을 하니까 이제 흔들리면서 기사로 갔다고 말했습니다. 그것도 이제 12월 초예요. 그때는 백골 시신이 누군지 밝혀지도 않았을 때예요. 자기 스스로 무덤을 판 거예요. 형사들도 몰랐던 피해자 신원을 12월에 기사만 보고 자기가 알았다라고 하는 거는 우음도 뭐 시신 이렇게 계속 기사를 검색해 봤다 이런 얘기인데요. 그냥 내가 범인입니다라고 하는 소리하고 다를 바가 없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바로 밀어붙였습니다. 우리 너 그냥 데려온 거 아니다. 다 알고 있고 증거도 다 확보했다. 그러면서 이제 이게 두꺼운 수사 보고서를 책상 위에 이제 딱 올려놨죠. 네. 그랬더니 그때서야 이제 얼굴이 하얗게 질리는 거죠. 그리고 형사님이 마지막 승부수를 던집니다. 차량 트렁크의 혈흔 사진. 변 씨는 결국에 고개를 떨구고 마는 거죠. 살해한 이유가 너무 궁금해져요. 그러게. 뻔뻔한 놈이네 진짜. 지금도 범인의 뻔뻔한 변명을 같이 한번 보시죠. 다 제 잘못이니까 죄송합니다.
돈이 필요하신 건 홧김에 그러신 건가요? 왜 시신을 유기할 생각을 했어요? 법을 가서 그랬어요? 아, 근데 돈 많은 사업가라고 했잖아요. 그때 이제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다가 어이, 쫄딱 망했더라고요. 그 사실을 속이고 윤 씨에게 이제 사업가라며 접근했던 거고요. 같이 산 지 얼마 안 돼서 대출 독촉까지 오고 그러다 보니까 윤 씨가 헤어지자고 했대요. 그래서 이제 4월 5일 결국 이제 그 문제로 다투다가 살해했다고 털어놨습니다. 근데 몸싸움을 하다가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바닥에 있던 아령에 머리가 부딪혀서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결정적인 거짓말이라 알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이미 부검을 했잖아요. 네. 그러면 부검 의사가 머리에 난 상처를 몰랐을 거르고 리가 없죠. 넘어갈 수가 없어요. 주장이 맞는 게 한 개도 없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목을 졸라서 살해한 후에 무음도 갈대밭에 시신을 유기했다고 모든 걸 이제 자백을 했습니다. 네, 기가 막힌 것은 4월 이후 윤 씨 사망을 숨기기 위해서 윤 씨 집을 이제 빼고 월세를 빼고 또 만기된 적금도 찾고 그 돈을 이제 윤 씨 보험료, 그리고 휴대전화 요금 등을 계속 납부하고 있었더라고요. 윤 씨가 계속 살아 있었다는 것을 이제 남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거죠. 계획적이네. 그 자기비 3천만 원도 이제 윤 씨 돈으로 갚고요. 그래서 재판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네, 재판 결과는요. 살인 및 시신 유기 혐의 등으로 무기징역을 받았습니다.